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RHK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랜덤 북스 코리아라고요. 저자 타일러 라쉬, 미국 출신 방송인,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 뇌생남의 모습을 대중에 각인시켰다. 이후 문제적 남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을 두고 2016년부터 WWF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징인 거는 이 책의 디자인에는 저자 타일러 라쉬가 참여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잉크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콩기름 인쇄로 인쇄하였습니다. 잉크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게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 폰트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글씨 폰트는 마기찬이 디자인한 마포 금빛 나루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다운받아서 꼭 쓰고 싶은 글씨 폰트입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모두가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부 모든 시작과 끝인 이곳에서, 그 중에서 1장에서 2섹션, 2장에서 3섹션, 3장에서 2개, 4장에서 2개, 5장에서 하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바이러스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내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사나 미팅, 강연의 일정은 취소되었지만 촬영 일정은 오히려 늘어 바쁘게 보냈다. 바뀐 것이라고는 마스크를 매일 쓰게 되었다는 것 정도일까? 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마스크를 많이 사두었다.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대기 오염 때문에 산 마스크를 바이러스 때문에 또 쓰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세계보건기구와 IPCC는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이 더 자주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겪을 일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4.6%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나도 며칠 전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외부에서 가져온 텀블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에 받거나 머그잔에 담은 음료를 옮겨 담으라고 했다. 아예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주는 것도 상당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의 경제 모델 자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가능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자연의 회복 능력을 고민하고 조직이나 제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유연함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재난은 기후위기가 몰고 온 변화의 일부로 향후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봐야 암울할 뿐이니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일로 인수 공통 감염병에 관한 관심이 환기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대부분 동물에서 시작해 동물과 사람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HIV도 본래는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영장류가 갖고 있던 것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박테리아가 노출될 것이고 부패가 지연되거나 멈춰있던 동식물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사체 안에 동결되었던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며 또 다른 전염병을 불러올 수 있다. 시공간으로 단절된 서로 다른 생태계가 갑자기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퍼뜨린 천연두와 홍역으로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천연두와 홍역에 관한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낯선 균의 침투로 유럽인들의 직접적인 학살 이전에 이미 모살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극지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노출되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와 같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원주민이다.
서핑으로 유명한 하와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서핑 전 피부 상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에 없던 박테리아가 출몰했기 때문이다. 박테리아가 상처를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들어가지 가는 게 좋지 않단다. 기후위기를 전면에서 맞고 있는 우리는 기온 상승에 의한 리스크를 고민해야 한다. 벌레나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확장되거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균과 박테리아가 전파되는 위험 말이다.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향후 만들어갈 것에 관한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어서 누구나 환경 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 키리바티라는 국가가 있다. 태평양 중부 길버트 제도와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의 33개 환초섬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이다. 키리바티의 해발 고도는 1.5m 남짓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키리바티의 많은 섬은 이미 바다에 잠겨버렸다. 키리바티 공화국 정부는 2014년 피지의 한 섬을 한화 약 88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유는 하나, 살 곳을 잃은 국민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도시에도 예견된 일이다. 지구 기온이 2도씨 오르면 마이애미, 상하이, 보스턴 등 도시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구 기온은 이미 1도씨 올랐고 남은 1도씨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수면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바닷물 수면이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지하수도 해당한다. 해안 지역 도시의 지하시설이 침수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도 높다. 물을 못 마시면 그 도시에서는 살 수 없으니 도시가 붕괴하는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씨 이하로 지킨다는 파리 협정의 목적을 이루더라도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지만 솔직히 현재 여러 기관이 예상하는 해수면 상승은 매우 보수적인 수치이며 우리가 2도씨 안으로 기온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연해 지역 도시들은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보스턴은 20세기 들어 해수면이 약 23cm 올랐기 때문에 특히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보스턴의 마티 월시 시장은 연간 예산의 최소 10%를 예방기술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MIT 대학 연구원과 환경 전문 컨설팅 기업들은 많은 해안 도시에 지금 네덜란드와 같은 바다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방파제 건설 비용은 보스턴에만 한정해도 14조 원이 넘는다. 이미 보스턴의 특정한 동네에는 해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영향은 동식물 서식지의 이동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문제뿐 아니라 내전 같은 인간사에도 지대한 손길을 뻗치고 있다.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를 종파 간 분쟁이라 하고 정치와 사상의 충돌 문제로 본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분쟁이 생기는 규모 자체는 전체 틀에 영향을 받는다. 시리아는 2007년에서 2010년에 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리아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밀을 수입하던 러시아에 2010년 가뭄이 들면서 밀가루 가격까지 폭등했다. 자국 내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식량 수입까지 가로막힌 악조건에 빠진 것이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농민들이 대거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리면서 온갖 갈등이 촉발되었고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으로 인하여 실향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난민이 되고 만 것은 시리아에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 기반에 깔린 생태계도 지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9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직면한 데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시리아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기존의 4분의 1로 줄었다. 환경 변화로 인한 난민 문제는 계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아 난민 문제의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걸 우리와 상관없는 일, 우리와 멀리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당장 유럽 각국의 시리아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전 세계에는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외국인 혐오가 고개를 들었다. 시리아 난민 문제는 기후위기가 야기할 현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는 누구나 환경 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시리아 난민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면에 환경 변화로 인한 농작물 수확의 감소, 그리고 러시아의 기근으로 인해서 밀수입의 감소, 이런 것들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내전을 발생시키게 하는 큰 요인이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멘 난민으로 인해서 난민에 대한 태도로 논쟁이 많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예멘 같은 경우도 1차적인 이유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였겠지만 그 이후에 환경적인 요인이 단순히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나 다 비슷한 중동 동네이고, 그 동네에서는 환경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되게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2장 다가올 미래는 예전과 같지 않다 중에서 책임에도 정도가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 위기로 인한 피해와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사회들이, 즉 산업사회화를 먼저 이룬 서구 사회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개발을 한참 하고 석탄을 막 떼는 나라들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 책임에는 정도가 있을까? 그 책임의 정도가 과연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들은 책임에서 면제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환경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많이 접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프레임으로 보고 평가하는 습관이 구석구석 껴있고 그것이 모두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있다. 자연에는 국경선이 없다. 국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일 뿐이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아침에 씻고 옷을 입을 때 파키스탄에서 만든 속옷을 입고 중국에서 만든 양말을 신는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티셔츠를 입는다. 휴대폰의 통신사는 한국이지만 기계 부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는 식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국경선을 넘어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불 켤 때 쓰는 불빛의 연료는 94%가 해외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먹는 식자재도 글로벌 잔치이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역선의 항공기를 통해 에너지를 쓰면서 오가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문해서 쓰고 먹으면서 경제가 하나로 녹아들고 있다. 나는 한국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끓여 먹는 라면 하나에도 오랑우탄이 살던 숲을 파괴하고 재배한 팜유가 들어있다. 여권도 국적도 우리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 지구는 하나일 뿐이고 지구를 망치는 생물종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범인은 아니라고 치자. 더 큰 범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폭력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조죄이다. 우리는 우리 땅이 물에 잠기고 숲이 불타며 동식물이 멸종해 결국 우리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 어떡할 줄 몰랐다고 해도 방조한 것이고 범행을 돕는 줄 몰랐다고 해도 이미 동조한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서 발을 빼고 싶어 하지만 잘못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이다. 죄는 유무의 문제이며 정도를 따지는 것은 형을 선포할 때나 필요한 것이다. 버몬트에 있을 때 생태계 수업에서 사냥의 비유를 배웠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늑대가 있었는데 농부의 닭을 잡아먹어 손해를 끼쳤다. 농부가 늑대를 죽이고 쫓아낸 결과 농부의 닭은 무사했지만 사슴 개체수가 폭등하고 밭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사슴 사냥이 전통이 되었다. 사슴 개체수가 많아져서 농사도 안 되고 생태계에서도 다른 생물종이 생존 경쟁에 밀리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사슴 사냥이 장려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늑대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한다. 그럼 사슴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사슴이 많아진 건 잘못된 것이고 사냥해야 해. 사슴 탓은 아니야. 사슴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불쌍해. 다시 누구의 탓이냐 물으면 농부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늑대를 안 없앴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고.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농부가 왜 늑대를 쫓아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늑대를 죽인 농부가 본인이 키우는 닭을 혼자 먹었을까? 농부에게서 닭을 사먹는 사람들 모두가 늑대가 죽기를 바라고 늑대의 죽음을 방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늑대가 닭을 잡아먹어 닭 개체수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심 골칫거리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농부에게서 농작물을 사 먹는 사람들 역시 사슴이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냥을 막지 않은 것이다. 사슴이 농작물을 망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생명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행동하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농부 외에 다른 사람들, 농부에게서 닭과 달걀과 농작물을 사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 협소하고 비논리적 관점이다. 잘잘못은 따지지 않더라도 원인은 보아야 한다. 경쟁에서 더 가지겠다고, 닭을 싸게 사는데 늑대가 방해된다고, 호박을 싸게 사는데 사슴이 방해된다고,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려고 한 욕심이 결국 생태계를 망친 것이다. 그 원인, 그 욕심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어서 2장에 Green is the new red라고 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Green is the new red. 환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접한다.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는 너는 얼마나 환경을 위한다고 등등. 환경에 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 뭐야 식으로 보는 것도 의견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사실 환경운동가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미국에는 에코테러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을 하는 기업 앞에서 동물 실험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업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기업의 수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얼마 전 Green is the New Red라는 책을 읽었다. 환경과 관련해 정치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급진파로 낙인 찍히는가에 관해 쓴 책이다. 기업을 비판하고 소비를 자제하며 기업 이익을 위협하는 환경운동가와 동물복지운동가는 기업에는 눈에 까실 수밖에 없다.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들을 내쫓을 핑계가 만들어졌다. 테러. 9.11 테러를 겪으면서 자유와 안보를 거래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테러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뭐든 그 활동을 단속할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 테러리스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환경단체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폭력적인 시위,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테러 범위 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환경 범위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력이 있는 자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10대 학생들이 환경 문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019년 3월에는 92개국 1200여 단체가 시위에 참여했다.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12세 환경운동가가 뉴스에 등장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시위하고 미국의 10대들이 청문회에서 발언하는데 기성세대는 이 아이들은 급진파다라며 낙인을 찍는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빼앗긴 미래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여학생은 학교 등교 거부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전 세계를 무동력 여행으로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등교 거부를 하면서 환경 관련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주장은 되게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고 과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30년, 4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급진파다, 에코테러리스트다 라고 낙인을 찍어서 활동들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것 같습니다. 테러라는 말로, 또한 좌파, 급진이라는 말들로 낙인 찍어 놓은 다음에 행동들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가 가지는 정확한 뉘앙스와 그 절박함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장 어떻게 파산을 면할 것인가? 여기서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16쪽. 채식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식이 권장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IPCC는 식물성 식품으로 이루어진 균형식을 기후위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나는 채식을 시도한 적이 2번 있다. 2번 다 실패했다. 첫 시도는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단에는 식물성 식자재로 만든 메뉴가 다양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몇 달간 채식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다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채식을 중단했다. 친구 집에 초대받거나 환경 커뮤니티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잦았는데 대접하는 음식을 매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한국에 와서도 채식을 시도했지만 한국에서의 도전은 더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왜인지 고기를 먹지 않는 데에 죄책감이 들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왜? 하며 이상하게 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기는 시선이 많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약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 가치관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몸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건 괜찮지만 가치관 때문이라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여기는 것 같다. 선택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결국 회식 자리에서 홀로 고기를 안 먹는 일이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식단을 찾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채식이 권장할 방법이라면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불편과 죄책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면 채식이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택권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식당이나 급식에서 쉽게 채식 메뉴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고기를 대체할 양질의 식품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채식 선택권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2020년 4월에는 학교 급식에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학생과 학부모 24명이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고기 섭취를 끊은 사람 중에는 고기 대신 쉽게 접할 수 있는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빵을 2~3배로 먹는다거나 밥에 김만 먹는 식이다. 콩이나 식물성 고기 같은 것들은 잘 모르고 쉽게 접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한 것 위주로 식습관이 돌아가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고기 외에 다른 선택지는 좀 더 많아져야 하고 좀 더 알려져야 하며 선택은 좀 더 쉬워져야 한다.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무지에 갇히는 상황이 반복되면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을 바꾸는 행동은 어렵게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출하는 다른 탄소라든지 그런 환경 오염 물질보다 가축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온난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유로 저도 채식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본 적은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채식이라는 거는 요리하기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레시피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다가 그런 요리된 것들을 집으로 배달해줘서 데우기만 하면 바로 식사가 되는
그런 베지테리안 식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문제는 그거를 담고 있는 용기들이 또한 다 일회용품들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썩거나 그런 재질들도 아니고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면 또다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채식을 하는 의미가 크게 감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거 역시 저에게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예의지만 이거는 채식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편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타일러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유튜브 자료 중에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전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찾기 어렵다면 당연히 밖에서 먹어야 되는 일이 많은 우리나라 문화상 채식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시스템을 고리로 연결하는 일,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생각은 평면적으로 흐를 때가 많다. A를 하면 B가 된다. B를 하면 C가 된다는 식으로 단선적으로 흐르기 쉽다. A를 B 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선적인 세상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시스템 위주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디자이너인 레일라 아자롤루를 통해 시스템적 사고에 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레일라 아자롤루는 2017년 혁신과 지속 가능성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한국에서 강연했다. 그 자리에 나도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컨퍼런스에서는 매핑이 강조되었다. 우리 앞에 머그잔이 있다고 하면 이 머그잔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며 관계망을 그리는 것이다. 머그잔을 만드는 데 사용한 흙, 도자기를 굽는 데 사용한 나무, 나무가 자란 숲, 조금씩 이렇게 관계망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머그잔이 단순한 머그잔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하는 세상이 와버렸다. 그 연결을 볼 수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장을 보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게 나을까? 무엇이 더 환경에 나은 선택일까? 내가 10대 중반까지는 비닐봉지가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인정받았다. 종이는 나무를 베어 만드니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쓰자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의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닐은 썩지 않으니 환경을 위한다면 종이봉투를 써야 한다로 바뀌었다. 레일라 아자롤루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관한 선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닐봉지를 길가에 버리면 썩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땅에 묻혀 환경을 파괴하거나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와 다시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종이봉투의 경우는 어떨까? 종이봉투를 재활용해 두느냐 안 두느냐가 관건이다. 종이봉투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종이봉투는 매립지에서 메탄가스가 되거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된다. 나무, 종이, 메탄가스, 온실가스로 자연물이 쓰레기와 대기 오염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봉투를 재활용한다면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다. 레일라 아자롤루는 자원 사용에 대한 한 가지 사용법을 더 제시한다.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다. 퇴비를 만들 때 습기가 많은 음식물만 쓰면 쉽게 썩어버린다. 그래서 낙엽이나 딱딱한 껍질과 같이 건조하고 섬유질이 많은 것들을 상당량 썩는데 화학물질을 지나치게 써서 가공한 종이만 아니라면 퇴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를 퇴비로 사용하면 나무, 종이, 나무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고리가 연결된다. 이런 제3의 방법을 생각하면 퇴비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는 곳의 시스템에 관해 비판적 비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틈을 찾아내 시스템을 연결하고 계속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요즘에는 우리의 생각이 단선적 사고에 한정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한국은 에너지의 94%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하는 것은 대체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이다. 왜 그것만 쓸까? 다른 에너지도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원전이다.
종이봉투와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주제지만 핵심은 똑같다. 세 번째 방법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게 진짜 문제이다.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 없이는 경주마가 눈가리개를 차고 보는 것처럼 협소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완전한 고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다. 종이봉투와 비닐봉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그 자체가 무엇이냐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 자연으로 왔던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 책의 어느 부분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기억은 나고 있지 않지만 타일러는 플라스틱 용기로 판매되고 있는 샴푸와 바디 샴푸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비누로 사용한다고 해요. 비누는 담고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으로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된 샴푸보다는 훨씬 더 환경에 부담을 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어서 저도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비누에 꼽아서 자석처럼 고정시키는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샴푸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샴푸는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서 돌아온 것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고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두 얼굴. 자연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연을 단순한 관광지로 대상화하거나 아름답고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며 마냥 찬양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자연 속에 살며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나면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된다. 자연은 인간보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때로 사납고 무자비하다. 버몬트에 살면서 자연의 위력을 여러 차례 실감했다. 자연이 위험하다는 인식 없는 도시 사람들이 술 먹고 잠들었다가 눈밭에서 그대로 동사한 일도 있었고 어린 나에게 종종 모래밭에서 공룡을 만들어주던 부모님의 친구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9살 때 접한 토네이도였다. 어느 날 오후 집에 있는데 뉴스와 라디오에서 비상 방송이 나왔다.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때 살던 집은 알링턴에 있었는데 두 개의 산맥 사이에 위치해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직 바람이 세지 않을 때 어머니와 창밖을 보았는데 계곡의 구름이 두껍게 끼어 꽉 막힌 관처럼 보였다. 구름은 먹색이 섞인 초록색으로 변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토네이도가 태어나고 있었다. 곧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풀처럼 휘고 나뭇가지가 날아다니고 세상을 초록빛으로 적셨다. 바람이 집을 부술듯 두드렸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더니 누나와 내 손을 끌고 바로 지하실 옷장으로 숨었다. 어머니와 누나와 나는 라디오를 켜고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울었다. 다음 날 피해 보도가 나왔다. 토네이도가 땅에 닿은 곳은 인근 마을이었고 옆 주까지 넘어가면서 총 68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토네이도는 풍속이 218에서 266km 시속에 달했다고 한다. 같은 날 인접한 지역의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로 생겨난 매우 희소한 사건이었다. 자연은 놀이터이자 모든 신화가 태어난 것이고 아름답지만 때론 사납고 잔인하다. 그날 무정하고 잔인한 자연의 한 면목을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섹션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러니 흔히 자연을 너무 낭만화하여 거기로 가면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에 대해서 전부를 보지 못하는 제한된 시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사용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대상이어서 우리가 마음껏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충분치 못한 것이고요. 자연은 이 타일러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우리에게 경외감을 안겨주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일부로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자연에 대해서 더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5장 푸른 산이 들려준 이야기. 빅박스 스토어 대신 엄마 아빠 가게. 버몬트는 푸른 산의 공화국에서 시작한 곳이다. 그린 마운틴 리퍼블릭. 이름처럼 정말 푸른 산이 많다. 산맥 2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산림이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버몬트라는 이름도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름 유래에 관해 크게 2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숲, 다른 하나는 산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어의 푸른 산, 르몬트 버트에서 왔다는 설이다. 하지만 불어 문법과 역사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설이라고 본다. 프랑스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따르기 때문에 푸른 산을 의미하는 이름은 몬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창기 버몬트는 푸른 산의 지역이 아니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벌목이 기승을 부리면서 189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가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고 한다. 푸른 산이 나체로 무너진 것이다. 철도가 놓이고 버몬트의 목재가 다른 주로 팔려나가면서 한때 푸르렀던 산림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벌목으로 일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어획, 사냥 사업은 붕괴했고 토양이 침식되면서 농업도 타격을 입었다. 환경 파괴가 점점 규탄받기 시작했고 벌목꾼 팀벌 부처스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산림부를 설립하고 여러 부서 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세법을 도입해 산림을 되살릴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버몬트는 약 75%가 산림으로 뒤덮인 푸르른 지역으로 거듭났다. 푸른 산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면 버몬트의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버몬트 이름에 관한 2번째 설은 산을 향해 간다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본래 원주민이 살던 땅에 처음 방문한 이방인들이 프랑스 탐험가들이었는데 당시 프랑스령 식민지가 버몬트 인근에 있었다. 현재 캐나다 퀘벡이 있는 곳이다. 퀘벡의 평평한 땅에서 강을 타고 버몬트로 내려오다 보면 평야가 고개를 들어 언덕이 되고 더 가면 언덕이 일어나 산이 된다. 그래서 프랑스령에서 영국령으로 내려가면서 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으로 There's less mont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버몬트와 어순이 같고 철자가 매우 비슷하다. 또 중간에 less가 빠지는 듯 안 들리게 되는 현상은 음성학적으로 빨리 발음한 퀘벡 지역의 말투와 잘 맞아떨어진다. 결국 어느 설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버몬트는 시작부터 산과 숲, 자연으로 알려지고 사람의 인식에 새겨졌다는 것은 틀림없다. 오늘날의 버몬트는 단풍, 스키 등 자연에 기댄 관광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계도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때문에 버몬트는 하와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환경에 민감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환경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사법부를 두고 있으며 버몬트 주립대학교 역시 환경 분야에서 이름나 있다. 사람들 역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한 예로 내가 살던 동네에 인접한 맨체스터는 옛 뉴잉글랜드 느낌을 살리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집마다 건물 높이와 외관 색을 규제했다. 일부 산길 쓸개 민박집을 제외하면 모든 건물이 5층 이하로 층고가 낮았다. 가정집은 보통 3층 이하였다. 나지막한 마을이 자연 속에 포근하게 안긴 듯 보였다. 또 길갓집은 벽면을 흰색, 미늘문은 어두운 초록색으로 칠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다른 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 집은 정책이 애매할 때를 틈타 재빨리 연한 보라색으로 외벽을 칠했는데 그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집은 나중에 내부를 개조해 고급 식당으로 변신했다. 맨체스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린 마운틴 유림 지역에 있는 집들은 집의 크기,
화장실 개수까지 규제해서 기준을 넘는 집에 관해서는 과세를 하고 농장이 있는 땅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땅의 용도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빅박스 스토어가 들어오지 못하는 규제도 있다. 버몬트의 주도는 몬트펠리어인데 미국의 주도 가운데 유일하게 맥도날드가 없는 도시로 유명하다. 월마트, K마트, 시어스 등 대형마트를 보통 빅박스 스토어라고 한다. 어디서든 똑같은 사업 모델을 적용하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건물을 네모난 모양으로 지어 꼭 커다란 박스를 떠올리게 한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맘앤팝 스토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의미다. 대기업의 빅박스 스토어가 들어오면 소규모 가게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버몬트의 많은 지역은 형태와 면적, 시스템을 규제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통제한다. 또 미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 광고판도 버몬트주에는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판단해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버몬트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르른 곳이면서 건물이 낮고 고풍스러운 곳이다. 그곳에서는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다. 버몬트 학교에서는 자연과 연계된 교육을 받았다. 민들레, 모나크 나비, 사마귀 등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는 등 자연과 생태를 배웠고 과학, 역사, 문학, 미술 등 거의 모든 과목을 자연 속에서 진행했다. 리트머스 종이로 화단의 흙과 숲의 흙, 흐르는 시내의 상류와 하류를 다니며 pH를 비교 측정하는 수업을 하기도 했다. 그때 땅의 pH는 그 땅에 자라는 식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구상나무,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자라는 흙은 다른 곳의 흙보다 산성도가 높다. 곁에 다른 나무가 자라지 않고 넝쿨이 들러붙지 않은 게 종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산성 성분을 지닌 채 진화한 것이다. 역사 시간에 원주민 사냥법을 배우기도 했다. 원주민들은 숲속에서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동물에 다가가 사냥했는데 소리나지 않게 걸으려면 뒤꿈치, 발의 옆쪽, 앞쪽 순서대로 발을 디디면서 몸의 무게중심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다. 선생님은 야외에서 칠면조 그림을 앞에 두고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소리나지 않게 걷도록 했다. 바닥에는 낙엽이 깔려 조금만 움직여도 바스락거렸고 내 앞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실패해 상당히 긴장됐다. 조심스럽게 배운 대로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칠면조 그림 앞까지 갔다.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를 조심스럽게 들어 그림을 향해 던졌고 칠면조 그림을 관통했다. 그날 원주민식 사냥에 성공한 건 나 혼자로 상당히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역사와 문학, 생태학과 화학, 생물학과 진화, 한 분야와 다른 분야, 지식과 현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았다. 단순한 평가를 위해 화학 주기율표를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버몬트에서 지식은 우리 자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다. 타일러라는 사람은 TV에서도 여러 번 많이 나왔듯이 버몬트라는 그 미국의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왔고요. 버몬트는 굉장히 산악 지형이고 우리로 치면 시골 같은 동네입니다. 스키장 많고 그런 곳에서 자연을 보고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아는 도시와 그런 마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자연을 갈구하고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보다 아마도 그런 자연의 경험을 어린 시절 때 했던 사람이 느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절실하고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다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그런 버몬트 주라든지 다른 주라 할지라도 여유 있고 외곽에 나무와 풀들과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서벌반에다가 집을 짓고 조금만 걸어 나가도 나무와 풀들이 있고 직접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일 거죠.
반면에 도시 내부에서 개토화되고 싼 집값, 또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살아야 하는 빈민층들은 자연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절박함도 느끼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피해는 그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계급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제가 읽고 뭐 리뷰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인류세 시대의 막스라고 불평등과 생태 위기에 관해서 이 두 가지 갈등하는 듯한 가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우위에 서야 하는지 혹은 공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일러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고 뭐 아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뤄야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 이 책 한 개 내에서 본인의 생각하는 바들을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일러라는 사람의 생각에 깊이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시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